자, 30기 합격생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미크론이 지금 창궐하는 때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오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 안 벗고 안전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강도 듣고 지금까지 앉아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 그 합격생들 갓 합격해서 따끈따끈한 공부 방법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초빙을 했고요. 이분들이 제가 고르려고 고른 건 아닌데 하필이면 하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운 좋아서 붙었으면 우리가 좀 배울 게 없잖아요. 어떻게 붙었어요? 운 좋아서요.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근데 나름의 이제 노력과 나름의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이니까 들으시면서 아, 나는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끝까지 가보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앞날이 좀 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럼 첫 번째로 안지환 노무사님을 모실 건데 요거는 노무사님이 프린트를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미리 챙겨서 좀 갖고 오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 읽으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지환 노무사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걸로 소개를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되게 조용하게 공부했었어요. 이 강의실에서 존재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저 뒤에 숨어가지고 공부를 하셨던 그런 분인데 나중에 이제 붙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답안지로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답안지 보면서는 기억이 나는데 수업 시간 중에서는 기둥 뒤에 이런 데 잘 보이지 않는 데서 조용하게 이 뒤에서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아직 대학 재학 중이세요. 대학교에 계시면서 그러면 교단에 계신 건 아니고 학생으로 계시면서 학업과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유예생만에 붙어냈고 그러면 요즘은 3, 4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짧게 붙으신 거죠. 그리고 되게 그 합격 수기 같은 것도 읽어보면 정말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개말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니까 저는 너무 평범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30기 안지환 노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노무사님 와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30기 합격생 공부방법론 특강을 하게 된 30기 공인노무사 안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합격하고서 오늘 고시촌을 처음 오는 건데 맨날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 뒤에서 옷도 좀 후줄근하게 입고 그러고 수업을 듣다가 오늘 이렇게 또 정장 입고 고시촌에 오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일단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직은 잘 적응이 되지 않지만 오늘 특강이 여러분들 앞으로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간략하게 제 자기소개랑 공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019년 8월부터 여기 고시촌에서 전업수험생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올해 8월까지 2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유예로 합격했습니다. 수험 기간은 2년 되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이어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새 학기 휴학을 하고 동차 때에는 1년 전체 휴학을 하고 연기부터 3기까지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연기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복학해가지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이제 한 학기 휴학을 하고 그리고 고시촌에서 6개월 동안 전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전공은 법학이고 그리고 크게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또 법학 전공을 하고 그리고 무역학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 법학이어가지고 수험 시작하기 전에 노동법은 그 개별법 부분은 수험 진입하기 전에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유예생으로 잠깐 복학해 있는 동안에 이제 집단법 부분, 학교 전공 같은 경우는 노동법 1, 2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강을 했고 그때 또 민사소송법 또 수강을 했습니다. 그 경영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무역학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영학 원론 정도만 수강을 했고 인사관리나
경조 관련된 거는 따로 수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학이 나름 학교 다니면서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법학 과목이 뭐 그리 어색한다든지 아니면은 법률 용어가 낯설게 느껴진다든지 하는 면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도 처음에는 잠깐 경조를 하다가 또 여기 인사관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펴면은 되게 좀 약간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하고 읽다가 좀 책 덮으면은 잘 기억 안 나고 제가 경조를 봤을 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조를 잠깐 한 3분의 1인가 반 정도 보다가 한 11월쯤에 선택 과목을 민사소송법으로 변경을 해서 선택 과목은 민사소송법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제 소개는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특강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특강 내용은 크게 시기별 공부 방법 및 목표와 그리고 제가 성공 추천 전략이라고 적었는데 성공 추천 전략 그리고 수험 생활 동안 힘들었던 점과 제가 그거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뭐 되게 적다 보니까 좀 당연한 얘기들을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적었고요.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의 순서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기별 공부 방법 및 목표인데요. 시기별 공부 방법은 제가 그 유예생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동차생 때 불합격 수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아픈 기억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예생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S 연기인데요. 그 프린트물 보시면은 제가 옆에 그 부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보면은 그걸 각 순환별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GS 연기에는 2회 그리고 또 2회라는 목표로 잡았습니다. 제가 동차 때 좀 잠시 아픈 기억을 말씀을 드리면은 노동법을 논점 일탈을 해가지고 좀 많이 처참한 점수로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그 논점 일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마음 비우고 있었고 그래서 왜 불합격을 했을까에 대해서 그 페인에 대해서 좀 되돌아봤는데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판례 암기에만 매몰된 나머지 판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판례가 나오면은 그러면 문제를 읽고 이 판례가 나오네 하고 답안지에 약간 그 판례를 한번 내가 발사해 보겠다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엉뚱한 판례가 발사가 돼가지고 논점 일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예생 때에는 2회 그리고 또 2회라는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이해한다는 과정이 그 전반적인 목차 흐름을 이해하면서 판례를 구조화하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조화한다고 하는 게 이 판례가 어느 목차에 나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연기 기간이 지금 방학 기간이고 곧 있으면은 1기가 개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연기 방학 때 하셔도 좋고 약간 1기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기가 이미 지나가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동차 때는 연기부터 수강을 했는데 유예 때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연기는 별도로 수강을 하지 않았고요. 1기부터 3기까지 유예 때에는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병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기본서를 읽으면서 그냥 이런 게 있었네? 이 판례가 여기 나왔었네?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종강하고 나서 연기 방학 기간 동안에 이번에 그 핵심 정리 특강 진행된 것처럼 키워드 특강이라고 해서 목차를 따라가면서 이제 쟁점하고 어떤 판례가 나오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특강이 있었는데 그 키워드 특강을 수강을 하면서
기본서 목차를 따라가면서 쟁점하고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키워드 특강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은 그 강의를 오늘 핵심 정리 특강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네 그리고 그 핵심 정리 특강 동안에 이제 전반적인 기본서 목차 흐름을 따라가면서 연기를 들으면서 뭔가 머릿속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막 흩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퍼즐이 안 맞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퍼즐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목차를 따라가면서 쟁점 확인하고 판례 확인하고 저는 그리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목차 따라가면서 해당 목차에 어떤 판례가 나왔는지 판례 기본서 놓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으로 복습을 했는데요. 연기 기간 동안의 공부를 이제 나무하고 숲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좀 숲을 보는 공부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특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 목차 따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목차 흐름하고 쟁점들 확인하고 복습할 때에는 해당 목차 기본서에서 판례 찾아가지고 읽고 이렇게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했는데요. 목차 흐름을 잡는 연습에 대해서 제가 판례 한 가지를 예시로 들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 밑에 그 예시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초기업 노조가 초기업 노조의 지부 분해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지부분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쟁의행위가 적법하다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그 판례를 예시로 들면은 일종의 마인드맵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판례가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가장 넓은 부분부터 쟁의행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쟁의행위 같은 경우도 기본서를 보면은 앞에 뭐 쟁의행위의 개념하고 준법 투쟁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쟁의행위의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뭐 필수 근로 종사자 뭐 그런 거 하고 뭐 대체 근로 금지 뭐 안전보호 시설 그런 얘기들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쟁의행위의 정당성 나와가지고 쟁의행위의 정당성 같은 경우는 저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은 뭐 쟁의행위와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민사 책임, 징계 책임, 형사 책임 뭐 이런 부분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분에 해당을 한다. 그렇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분을 주체, 목적, 절차, 방법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판례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판례가 되겠죠. 절차적 정당성에서는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잖아요. 노조법 41조 1항에 나와 있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관한 규정과 노조법 45조 2항에 나와 있는 조정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이해를 했고요. 그 중에서 쟁의행위의 찬반 투표에 관한 건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 요건 효과로 굳이 나누어 보자면은 이제 요건 부분에 들어가겠죠. 노조법 41조 1항에 혹시 지금 법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깐 보시면은 뭐 그 조합원과 교섭창고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뭐 등등등등 해서 나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조합원의 그 초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을 의미를 하는 거냐 아니면 뭐 지부분의 조합원을 의미를 하는 거냐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하는 논거가 되는 게 이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판례를 할 때도 판례를 현출을 해볼 때도 이 판례만 덩그러니 써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쟁의행위, 쟁의행위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쟁의행위 찬반투표, 지부 분해의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 순서로다가 항상 판례는 반드시 목차랑 같이 현출을 했습니다. 해당 판례가 그래서 어느 목차에 나오는지 이거를 뭐 지금 바로 책을 덮고 써보시는 것도 좋지만 연기 기간에는 그냥 이 판례가 이 부분에 나왔었네. 이 판례는 이 부분에 나왔었네. 뭐 쟁점은 뭐가 있었고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연기부터 판례를 완전히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뭐 그렇게 쓸 수 있으면은 좋지만은 일단 연기 기간 동안에는 해당 판례가 어느 목차에 나오는지
그리고 그 목차랑 같이 판례를 한번 써보고 목차 옆에 키워드를 써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기 기간 동안에는 전반적인 기본서 흐름을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GS 1기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구조화를 통한 기본서 목차의 체화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제가 앞서 연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연기에서 앞서 그 판례 흐름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앞서 말씀드린 뭐 쟁의행위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이 부분을 이제 거기다가 넘버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일반론 목차가 되는 거예요. 일반론 목차를 뭐 따로 외우고 저는 목차 따로 안 외웠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지치기 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아라비아 숫자 1, 뭐 2, 3 그 안에서 뭐 양가로 1, 2, 3, 반가로 1, 2, 3 뭐 그런 식으로다가 거기다가 이제 번호를 붙이면은 그게 이제 목차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목차를 따로 암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기 기간 동안에는 연기 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 지도 찾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도 찾기를 한 것을 이제는 답안지를 놓고 답안지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론 구성에 대해서는 1기에서 어느 정도 좀 걱정을 덜고 가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기 때부터는 이제 답안 작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강의를 듣고 월화수목금 동안 토요일, 일요일에 4과목을 다 하기 때문에 4과목을 월화수목금 동안 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4과목을 보는 거를 복습도 해야 되고 예습도 해야 되고 혼자 답안 작성 연습도 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2기 때부터는. 그래서 1기가 마지막으로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 같은 경우는 2기 때 하면은 뭐 서론 부분, 논점의 정리, 뭐 쟁점의 정리 그런 목차라고 하죠. 그런 서론 부분 목차랑 그리고 포섭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지 일반론까지 물론 해도 뭐 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일반론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은 노동법 하나가 다른 과목을 공부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적어도 1기에서는 일반론 부담은 덜고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두 번째 보시면은 목차 판례 노트를 활용한 백지복습법이라고 했는데요. 그 답안지 작성하듯 그 구조한 거를 써보는 연습을 목차 판례 노트를 활용해서 했는데 목차 판례 노트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구성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목차 판례 노트 같은 경우는 그 한 페이지에 기본서 목차만 정리가 돼 있고 그 옆에 이제 판례들이 나와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 판례 노트를 놓고 처음에는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목차를 작성하고 키워드와 판례를 현출하기 해가지고 목차 판례 노트에 나와 있는 목차만 한번 답안지에 쭉 써보고 옆에다가 키워드만 써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전에는 책을 덮고 아예 목차도 혼자서 써보고 키워드 혼자 써보고 판례 현출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면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까? 정확히는 일반론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답을 뭐 꼭 완벽한 목차를 1기 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50에서 60% 정도는 1기 때 그 구상한 거를 2기 모의고사 이제 답안을 보고 첨삭을 받잖아요. 거기다가 일종의 답안지에다가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 이해했던 기본 그 일반론 목차를 써보고 그리고 첨삭을 받으면 첨삭자분들이 뭐 이 목차는 뭐 소위 말하는 무익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뭐 그런 뭐 이 목차는 뭐 좀 더 써야 된다. 뭐 법조문 어떤 거 써야 된다. 뭐 그런 첨삭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기 때 보완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실 때 꼭 그 풀답안을 다 뭐 조문도 한번 다 써보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네모에 보면은 제가 했던 거를 그 예시로다가 적어놨는데 뭐 쟁의행위에 의의해가지고 조문 표시해서 뭐 2조 6호인가요? 네, 2조 6호 뭐 이렇게 적어놓고 쟁의행위의 정당성, 뭐 찬반 투표, 의의와 취지, 그다음에 지부분의 쟁의행위, 위반시 효과
이거를 그대로다가 만약에 저는 이 판례가 나온다면은 일반론은 그대로 이렇게 구성을 할 것 같거든요. 답안에다가 그 판례만 덩그러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앞에 뭐 어떤 기본론을 써야 되는, 어떤 일반론을 써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연습입니다. 밑에 보면은 판례 복습 퀴즈를 활용한 키워드 현출도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키워드는 정확하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판례를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 평균임금 근기법에서 평균임금 보시면은 평균임금의 취지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그 평균임금의 취지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통상의 생활임금을 만약에 통상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함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적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만큼은 항상 정확하게 가급적 판례 원문하고 또 키워드만큼은 똑같이 연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뭐 은는이가까지 똑같이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어가지고 은는이가까지 다 적지는 못하고 적어도 키워드만큼은 원문하고 비슷하게 작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GS 2기 이제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답안 구조의 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답안 작성에 맞춘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GS 2기부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점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고요. 뭐 다른 과목들도 모의고사를 치겠죠.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를 치고 첨삭을 받고 등수가 나오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GS 2기 같은 경우는 뭐 평상시에도 답안 작성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더더욱 이때는 답안 작성 공부하는 방향을 답안 작성에 맞춰가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서론, 본론, 결론의 틀 완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안 작성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유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 같은 경우는 뭐 논점의 정리, 뭐 쟁점의 정리, 뭐 문제의 소재 등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게 됐는데요. 사실관계를 적고 그리고 법조문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그 해석이 문제가 되는 법조문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사실관계를 뭐 다 옮겨 적으면 그거는 문제를 뺏기는 거니까 다 옮겨 적을 필요는 당연히 없을 거고 사실관계를 작성하는데 문제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잡아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문제가 되는 법조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초기업 노조 지부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판례 같은 경우는 노조법 41조 1항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 가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초기업 노조 A 노동조합의 갑지부 조합원만을 뭐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쳤는데 뭐 이것을 노조법 41조 1항의 찬반 투표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있는지 뭐뭐 하는지라고 적어야겠죠. 뭐뭐 한다라고 적어버리면 거기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본론에서 일반론 제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론 제시 같은 경우는 그 앞서 1기 때 구조화했던 그 목차를 그대로 쓰시고 키워드 정확하게 연출하시고 법조문 항상 꼭 쓰시고 판례 가는 게 그 법조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조문 항상 꼭 작성하시고 판례 키워드는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제시한 일반론을 사실관계에 대입해서 포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포섭 부분은 그 우리 뭐 수학 때 그 방정식 푸는 것처럼 뭐 x에다가 뭐 숫자 뭘 대입하고 뭐 y에다 뭘 대입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판례에다가 뭐 값을 집어넣고 뭐 b 회사를 집어넣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섭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작성한 일반론은 반드시 포섭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례형 문제에서 일반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포섭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론 포섭을 해주고 일반론을 포섭을 하지 않고 일반론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면은 제가 볼 때 그거는 암기식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점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성한 일반론은 반드시
포섭한다. 이거를 항상 포섭할 때 생각을 했고요. 결론 같은 경우는 세 줄 요약과 설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설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게 뭐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뭐 물어보겠죠. 근데 뭐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나와 있는데 뭐 쟁의행위가 적법하다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거야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 세 줄 요약이라는 건 앞서 포섭한 부분을 세 줄 요약을 해주고 그러고 뭐 그래서 뭐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모의고사랑 사례집으로 나와 있는데요. 모의고사 저는 2기 때는 모의고사 모범 답안과 사례집을 위주로 하면서 그 사례집에 나왔던 쟁점을 기본서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강의 시간에 작성을 했는데요. 강의 시간에 작성할 때도 최대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치는 것과 동일하게 문제집 먼저 절대 확인 안 하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작성하고 이제 시간 끝났습니다 하면 무조건 펜 놓고 그리고 오픈북 절대 하지 않고 이 오픈북 절대 하지 않는 거는 제가 수험 생활하면서 제 스스로와 했던 약속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는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오픈북을 하지 않고 첨삭은 뭐 못 쓰면은 못 쓰는 대로 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한번 못 쓰고 나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모의고사에서 한번 못 쓰고 나면은 그거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 기억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2기, 3기 가시면은 혹시라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서 못 쓰면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서 못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못 쓰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절대 오픈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월, 화요일에 복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잠깐 그 밑에 부분에 같이 공부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잡아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강의를 수강을 했겠죠. 그 강의를 월요일, 화요일 날 복습하는 날로 잡고 수요일 날 답안 연습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 날 그 다음 강의 모의고사 예습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범위 예습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강의를 듣는 패턴으로다가 했는데요. 그 월요일, 화요일에 복습하는 그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항상 작성하신 답안은 셀프 첨삭을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첨삭자분들 다들 정말 훌륭하신 첨삭자분들이셨지만 그래도 첨삭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저는 셀프 첨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 그 추천 전략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셀프 첨삭을 해보고 답안을 복기를 해보면은 그러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에 와 있으면은 그 첨삭받은 답안이 와 있겠죠. 그래서 그 첨삭받은 답안하고 셀프 첨삭했던 거하고 비교해가면서 답안을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기출 사례 노동법이라고 해서 사례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례집 같은 경우는 항상 반드시 문제 보고 스스로 풀어보고 그리고 모범 답안을 읽는 거. 모범 답안을 먼저 읽으면은 사례집을 공부하는 효과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례집을 뭐 다 그렇게 12페이지 뭐 75분 놓고 풀 답안을 다 써보고 뭐 그렇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앞에 1페이지에서 그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법조문, 키워드, 판례는 다 현출을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패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했고요. 토요일, 일요일 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제 스스로와의 약속 중에 또 한 가지가 학원 수업은 끝까지, 학원 수업은 절대 빠지지 말자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학원 수업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만 듣고 뭐 집에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그 강의를 복동으로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월요일, 화요일 날 복습을 하는 걸로 잡았는데 이걸 또 복동을 들어야 되잖아요. 복동을 듣고 복습하는 거 밀리고 답안 연습 못하고 그렇다면 모의고사 예습도 제대로 안 되고 일주일에 공부 사이클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와의 약속으로 뭐 아프거나 정말 아파서 걸어 다닐 수가 없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학원 수업은 모의고사 시간 맞춰서 치고 학원 수업 끝까지 듣고 그렇게 가는 패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기 때에 있어서 2기까지는 전반적으로 회독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동차 때 페인 중에 하나가 A급, B급, C급을 나눠가지고 뭐 B급은 좀
천천히 보고 뭐 C급은 넘기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예 때에는 전반적으로 회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전반적으로 회독을 하는 게 뭐 제가 그 출제 경향을 뭐 감히 뭐 평가를 할 뭐 위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의 출제 경향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회독을 하는 게 대비도 되고 그리고 브리타가 나왔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회독을 하고 들어갔으면은 그러면은 브리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브리타인데 여러분들은 브리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답안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현출할 부분은 회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일종의 단권화 예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깐 그 단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기, 2기 때까지 1기 때까지는 연필로만 밑줄을 그었고요. 뭐 그때 형광펜을 치면은 분명히 책을 다시 사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합격 수기에서도 많이 봐가지고 연필로만 밑줄을 쳤고 그리고 2기부터 현출할 부분은 회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S 3기 부분의 단권화로 이제 이렇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S 3기 같은 경우는 단권화 그리고 전반적인 회독을 통하여 어떤 쟁점이 나와도 두렵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단권화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키워드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하고 그리고 안 헤어지는 판례는 분홍색 형광펜으로 형광펜 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해서 회독을 했습니다. 노란 형광펜 같은 경우는 이 판례가 나오면은 최소한 이거는 무조건 쓰자라고 생각을 하는 걸 했고요. 그리고 저는 단권화를 그 시험 30일 전까지를 목표로 했는데요. 보통 그때까지 안 헤어지는 판례는 시험장 가실 때까지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헤어지는 판례는 진짜 안 헤어지는 판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홍색 형광펜으로 단권화를 해서 보다 집중해서 회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정확한 쟁점 파악과 판례 현출, 설득력 있는 포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다 좋은 얘기만 적어놨는데 이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정확한 쟁점 파악이라고 하면은 이제 논점 일탈 절대 하지 않도록 뭐 사례집 놓고 모의고사 놓고 이거는 무슨 논점이고 일반론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판례에 적어야 되는 거고 포섭은 어떻게 하고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냥 사례집을 넘기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논점 일탈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논점 일탈이 다른 과목에서도 되게 타격이 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법에서 특히 타격이 크거든요. 이거는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거여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판례 현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는 원문하고 똑같이 정확하게 현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설득력 있는 포섭이라고 하면은 포섭은 저는 일단 최대한 길게 적으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궤도에 오른 분들은 일반론은 다 잘 쓴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에서 배점이 차이가 나는 부분 그리고 약수형 문제랑 사례형 문제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포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섭에서는 항상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읽었을 때 채점자가 납득이 가도록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답안지에서 얘가 정말 불쌍한 녀석이구나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포섭을 설득력 있는 포섭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기와 3기 방학 기간 동안의 작년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 특강이 진행이 됐는데요. 2기와 3기 방학 기간이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최신 판례 특강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최신 판례 현출 연습을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최신 판례를 정리를 하고 3기 때 가면은 이제 그 유제 자료라고 해가지고 모의고사 쟁점 외의 쟁점들까지도 이렇게 그 모범 답안이 제공이 되고 그걸 가지고 3기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3기 그 유제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최신 판례 답안 구성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의고사 및 3기 유제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쟁점이 나와도 두렵지 않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네, 마무리 기간 동안은 3주 동안의 전력 질주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앞에 해왔던 공부가 이 마지막 3주 동안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부 패턴, 생활 패턴 등 모든 것은 시험장 가는 날에 맞춰가지고 뭐 기상 시간이라든지 공부 뭐 한번 책상에 앉아서 일어나는 것도 75분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20분 쉬고 75분 앉아 있고 점심은 언제 먹고 뭐 그다음에 100분 공부하고 이렇게 시험장에 맞춰가지고 시험장 가는 날처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시험장 가는 날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저는 그 토요일 일요일 동안 뭐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밥은 뭐 먹고 택시를 타고 가서 택시 타고 가는 안에서 뭘 보고 그리고 시험장에 도착하면은 뭐 어떤 걸 보고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여러분의 감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거 보고 쉬는 시간에는 어떤 거 하고 뭐 초콜릿을 몇 개 먹는지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뭐 점심은 뭘 먹고 그리고 집에 가는 택시에서는 뭘 보고 잠깐 30분 쉬었다가 뭐 5시부터 9시까지 뭘 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뭘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택시 타고 가는 안에서 뭘 보고 이 수험장 가는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수험장에서는 무조건 짜여진 각본대로 왜냐하면은 문제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장은 굉장히 긴장되고 당황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문제를 접하는 것 외에 당황스러운 요소가 없어지도록 물론 생동차분들은 시험장을 처음 가시게 될 텐데 1차 시험장 가시면서 아 뭐 이렇게 생긴 곳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유해나 뭐 그 이상 분들은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은 이때는 시험 전날과 전전날 1회 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전날, 전전날 그 다음에 이렇게 3주 전 이렇게 거꾸로 계획을 3주치를 세워 나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일요일 날 저희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노동법하고 인사관리를 보게 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행정하고 선택 과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에는 노동법하고 인사관리를 보고 목요일 날에는 행정하고 선택 과목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죠.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저는 5-4-3-1로 해독을 해서 5일에 1회독, 4일에 1회독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은 6시간에서 6시간 동안 한 과목이 1회독이 가능하도록 물론 그 네 과목을 하루에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에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시험 볼 거, 목요일 날, 일요일 날 시험 볼 거 이렇게 2과목씩 회독이 가능하게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 2회독 그 5, 4까지는 모의고사 자료랑 기본서를 병행을 해서 회독을 했고 뒤에 3회독 3일 과정에서는 저는 단권화를 그 기본서에다 했거든요. 그래서 단권화 교재 뭐 기본서가 단권화라서 기본서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단권화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 동안 진짜 마지막 3주 동안 본 걸로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주 동안에는 항상 매일 12시간씩 전력 질주하고 시험장 나오는 동안 정말 혼을 쏟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공 추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눴는데 개념하고 판례 그리고 답안 작성 연습으로 나눴는데 이 양가로 1번 같은 경우는 0기에서 1기 기간 동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답안 작성 연습 이 부분은 2기와 3기 기간을 네, 그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는 반드시 목차와 함께 현출하고 판례 암기가 글자 외우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제가 동차 때 판례를 암기만 해가지고 진짜 글자 외우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항상 이 판례가 어느 목차에 나오는 거고 이 판례를 왜 이 목차에 써야 되고 이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써야지 판례 암기가 글자 암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판례는 반드시 목차와 함께 그 1페이지에 나와 있던 예시처럼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목차가 이 답안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노동법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 인사관리에서 좀 많이 유의를 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인사관리에서 일단 뭐 학계평 보유방 뭐 플랜드시만 쓰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암기식 답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암기식 답안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책을 덮고 스스로에게 설명해 보기라고 했는데 책을 덮고 스스로에게 강의하듯이 한번 저는 벽 보고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벽이랑 대화를 많이 했는데 뭐 수험 생활이 많이 고독하니까 뭐 통화 스터디나 구술 스터디나 뭐 그런 걸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그 답안 작성 연습 부분인데요. 2기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톱워치를 놓고 풀답안을 작성을 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스톱워치를 놓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저희 시험이 어찌됐든 75분, 10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 연습하는 거 해가지고 필속은 어떻게 나오고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 부분을 판단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스스로와 오픈북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을 덮고 작성을 했습니다.
오픈북을 하면서 작성을 하는 거는 저는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만 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심리적 안정감이 실제로 안정감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작성한 답안은 반드시 복기를 해가지고 스스로 복귀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족한 목차, 이 목차가 부족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논점의 정리 목차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돼가지고 논점의 정리 목차는 풀답안으로 한번 써보고 나머지는 약식으로 써보고, 그리고 판례가 부족하다면은 그 판례 한번 목차랑 같이 써보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복귀하는 과정에서 가혹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인서관리 보시면은 뭐 관대화 중심화 가혹화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가혹화인데 모범 답안하고 다르다, 뭐 키워드가 빠졌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빨간 볼펜 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시험에서 못 쓰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수험생활 동안 힘들었던 점하고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의고사 등수 첫 번째로 신경 쓰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 네, 당연한 얘기고 정말 뭐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여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민망한데요. 모의고사 등수가 높게 나와야지만 합격하는 거는 아니고요. 물론 모의고사 등수랑 합불 여부랑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모의고사 등수가 높게 나와야지만 합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의고사는 일종의 수험장 들어가기 전에 맞는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서 당황해가지고 막 렉 걸려가지고 답안이 이상하게 쓴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모의고사에서 오히려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비를 해간다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두려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한 공부 흐름 유지, 여기도 당연한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매번 등수가 나오고 등수가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등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 흐름을 유지를 하신다면은, 네, 제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궁서체로다가 적었는데 시험장에서만 잘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멘탈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긍정적인 생각과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서 되게 좋은 얘기를 적어놨는데, 공부에 대해서 이 판례를 한번 완벽하게 외워보겠다, 그 열정을 가지시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자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책을 하게 되면은 자책이 결국에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 스트레스가 공부 사이클을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무너진 공부 사이클을 회복을 하는데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기, 3기 되면 시간이 없어요. 그 무너진 사이클 회복하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패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작은 거고 별거 안 되는 거지만 수험 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왜 이것도 못 외울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쓸까? 이런 생각보다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좀 더 반복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까짓 거 저 같은 경우는 최고 답안 같은 경우 읽어보고 잘 쓰셨으면은 이분은 수석을 하시겠구나, 나는 298등으로 간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공부했습니다. 공부가 정 안 되는 순간이 오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주로 도림천을 걸으면서 그 일기 때 연습했던 그 가지치기 해나갔던 거를 한번 되새겨 보기도 하고, 따릉이 타고 잠깐 여기 도림천에서 따릉이 타고 오기도 하고, 등산 아니면은 본가에 잠시 다녀오거나 이런 방법으로 좀 리프레시를 했고요. 과음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부 패턴에 영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지만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수험 생활 동안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피로 누적 및 컨디션 저하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여름에 시험을 보고, 여름이 되게 2기, 3기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되게 지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 시간을 확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희 수험 생활이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뛰는 거기 때문에, 마라톤에서 그 42.19km를 다 전력 질주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기 때는 일을 하루는 부족한 공부를 마무리하고 휴식을 했고요. 2, 3기는 일을 저녁에 수업이 끝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고 규칙적인 공부 패턴 유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부 패턴 회복하는데 3일에서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쉬거나 정말 아파서 책상 앞에 못 앉아 있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잠깐 쉬더라도 항상 6시간 이상
공부 시간 유지해가지고 공부하는 흐름을 유지해서 뭐 하루를 뭐 아예 놀아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공부 흐름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로 보시면은 그 충분한 수면 시간 유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졸지 말고 자는 게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상 앞에 졸면서 앉아 계시는 것보다 차라리 한두 시간 푹 주무시고서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 시간 유지와 관련해서 뭐 밤샘 공부를 한다든지, 저희가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 밤새 가지고 그렇게 벼락치기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밤샘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 아플 때는 반드시 휴식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왜냐면은 참고 공부하다가 심해져가지고 참다가 그게 더 심해져서 3일 동안 공부를 못해요. 그럴 바에는 반나절 정도 쉬면서 회복하고 재충전하고서 그러고 그 다음날 컨디션 회복하고 공부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 쓰고 2기 때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쓰고 토요일 하루 종일 쓰고 일요일 하루 종일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손목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손목 건강 반드시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손목 보호대나 또는 뭐 테이핑, 유튜브에 보면은 뭐 손목 테이핑하는 법 뭐 그런 거 나와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시험 보는 날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민사소송법이었거든요. 저는 선택 과목이. 그래서 민소 때 진짜 이악 물고서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관리 반드시 신경 써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부분인데요. 이제 연기 일단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험생활 동안에 연말이 되면은 항상 이 기간이 되게 좀 싱숭생숭하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멘탈하고 공부 패턴도 이 시기가 되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수험생활이라는 게 되돌아보면은 되게 고독하고 스스로와의 싸움을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때로는 되게 울고 싶은 순간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다가 마지막으로 긍정의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작은 거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고독한 수험 생활을 버티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을 안 하셔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해오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정진하신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길어졌는데 공부 방법 및 수험 생활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여기 제 이메일 남겨놨으니까 여기로 이메일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31기 공인노무사로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기에 일주일에 한 번은 풀다반 작성 연습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네 과목 다 풀다반을 작성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4과목 다 작성을 했고, 저는 그 4과목 다 작성을 했고, 그 스톱워치 놓고서 수요일만 4과목을 다 작성하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한 화요일 저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 오전까지 스톱워치 놓고 작성하고 셀프 첨삭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을 하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답안 소요 시간이라든지 뭐 필속이라든지 그런 거 확인하는 측면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그 셀프 첨삭하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어찌됐든 저희 시험이 답안을 써야 되는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강제당 이제 100점은 그때는 뭐 50점짜리 한 과목 이런 식으로 어떻게 50점을 적은 경우도 있고요. 노동법 뭐 75점을 적은 경우도 있고
뭐 모의고사 제가 특정 모의고사 자료를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가지고 그럼 뭐 모의고사 자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들로 모의고사 자료 구해서 아니면 뭐 사례집이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작성을 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저는 연기 방학 때 그 키워드 특강 수강하면서 노동법 같은 경우는 노동법 말고 다른 과목도 그렇게 말씀드릴까 아니면 노동법만 네, 노동법은 그렇게 키워드 특강 따라가면서 목차 흐름 잡는 그런 연습으로 했고요. 네. 다른 과목들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는 제 공부 스타일이 선 이해 후 암기여가지고 연기 기간 동안에는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할 때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숲을 보면서 그러니까 개별 판례를 외우기보다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네, 그런 흐름 잡는 거 위주로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너무 연기 때 암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끊어서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그러다 우리 지금 쫓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수고하신 안지환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노무사님은 되게 특징적인 분이세요. 일단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해드릴까요 하니까 고졸 노무사다 이렇게 소개해달라 하셨어요. 뭐 공부를 못해서 고졸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분은 스스로 이제 결정하실 때 나는 바로 일자리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경로를 걸으셨고, 근데 제가 전혀 그렇게 못 느꼈던 게 제 수강생일 때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정말 집요하게 하셨어요. 근데 되게 깊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 보니까 그런 성격과 그런 꼼꼼함이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법인 마치고 급히 오셨는데요. 자, 문성근 노무사님. 예. 그래서 지금 오신 분께는 여러분들이 그 학습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본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하고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성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아래 목차 스크립트 적어둔 게 있어서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0기 노무사로 합격을 했고요. 요번에 공부 경력은 3년 동안 이제 해서 전업으로 이제 합격을 했고, 설명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번 연도 헌동차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6명의 멘토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원철 강사님이시고, 그 멘토분들의 이제 조언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체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좀 전달해드리고자 이제 설명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비유를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립이 어려운 가구를 조립을 할 때 설명서를 보시지 않습니까? 혹은 뭐 복잡한 업무를 하게 될 때 그 매뉴얼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보듯이 그 지난 합격자들의 그런 숙이나 떨리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떨립니다. 네. 그 지난 그 합격자들의 조언들을 잘 참고를 해서 이게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이 있구나. 혹은 공부 방법보다도 공부에 대한 그런 방향성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 참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이거. 네. 어떻게 수업을 하시지?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목차인데요. 수업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근데 수업 목적은 이제 현출입니다, 현출. 왜 현출이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양을 그 경쟁자보다 더 알차게 써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출에 대해서는 모든 합격자가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방법으로서 저는 이제 구조화이거든요. 이제 방법은 이제 보통 합격 수기를 볼 때 뭐 322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322개의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방법인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현출입니다, 현출. 네, 아웃풋이 제일 중요하고, 저의 그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 과목이 좀 낯선 분들은 목차를 먼저 복사를 하세요. 목차 복사해서 옆에 두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서랍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차에 대한 그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저만의 서랍을 만드는 거예요. 서랍을.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밑줄 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제가 그 시험 끝나고 13번의 이제 대면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무료로 했는데 그분들한테 다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밑줄을 어떤 기준으로 치냐고 여쭤보면 기준이 없어요. 그냥 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치는 거랑 혹은 뭐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거 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 책이 다 편저예요, 편저. 그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모아놓은 책이니까 그 내용이 그 본문 내용이잖아요, 본문 내용. 본문 내용을 대표하는 문구를 이제 그 목차로 잡은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이 목차가 기준이니까 이 목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 문장에다가 치는 거예요. 이걸 뭐 연필로 쳐도 되고 뭐 좋고 뭐 빨간 펜이든 형광펜이든 상관없는데 기준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기준이 있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 제가 제일 이제 중요시하는 방법인데요. 떨린다. 네. 포스트잇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이것도 현출을 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 건데요. 이제 그 각 챕터가 있잖아요. 책 있으신가요? 네, 잠깐 아무 챕터나 펴주세요. 맨 챕터 앞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 있잖아요. 뭐 취업 규칙이면 취업 규칙 뭐 예. 네, 펴주세요.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거기 앞에 챕터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목차 흐름이 있어요. 그 목차 흐름을 붙여놓고,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쟁점 있잖아요, 쟁점. 예를 들면서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금이다 그러면 각각의 시험 쟁점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포스트잇에다 써놓고 이걸 보면서 현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포스트잇에다가 목차 흐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1회독을 다 마쳤어요. 그 다음에 또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볼 때 포스트잇을 먼저 보면서 현출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말로. 왜냐하면 쓰는 분들이 있는데 쓰는 것도 현출 도구거든요. 근데 이게 에너지랑 시간 소비가 엄청나요. 근데 이제 구두로 하게 되면 그 저희가 뭐 저는 2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 동안 계속 써왔잖아요. 평생 써와서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말을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보면서 말로 현출을 해요. 스터디 카페에 계신 분들은 입모양을 움직이시면 돼요. 왜 입모양을 움직이냐면 그냥 생각만 했을 때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이따 뭐 먹지? 좀 조용한데? 좀 시끄러운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신체를 움직여서 생각을 막는 거예요. 뭐 타이핑을 하셔도 좋고 써셔도 좋고 말로 해도 좋은데 저는 말로 했어요. 이게 지금 포스트잇 방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양줄이기인데 저는 그냥 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박원철 강사님이 이제 조언해 주셔가지고 제가 적용을 한 건데 시험 한 20일 전부터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3기 때 박원철 강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번째 목차인데요. 공부 주기랑 낮잠 활용이에요. 낮잠 활용. 근데 공부 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헌동에 들어와서 한 8개월 동안 하루 종일 쉰 날이 5일밖에 안 돼요. 하루는 친구 결혼식이었고요. 하루는 1차 시험이었고요. 나머지 3일은 힘들어서 쉰 거거든요. 그럼 언제 쉬었냐라고 이제 반문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컨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도를 나가요. 진도 나가고 일요일 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2분의 1, 일요일 날 2분의 1. 그러니까 반반 나눠진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도를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 진도 나가고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시간 남으면 다음 날 거 예습하고, 다음 날 화요일 날 진도 나가고 복습하고 시간 남으면 예습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머리가 동일한 사고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슬럼프라고 하기 좀 거창하고 약간 주저스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이 전에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하고 아니면 몰랐던 거, 더 배우고 싶은 거를 이제 일요일 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뇌가 약간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네, 어떤 느낌인지 좀 오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 주기를 했기 때문에 그 8개월 동안 온전히 쉰 날이 5일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세븐일레븐을 이제 지향을 했는데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면 이제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10분씩 낮잠 자는 거를 좀 즐겼어요. 하루에 한 3번씩.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체력 관리를 좀 했고 운동도 매일 했어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권장해 드리는데 그 이유가 체력 증진이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 때문에. 수험하면 자존감 엄청 떨어지거든요. 제가 3년 전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도 다 까먹고 그랬는데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꾸준히 달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돼요. 그래서 물론 신체 목도 덜 아프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 때문에 운동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세븐일레븐 해서 제가 1월 달부터 순공부 시간이 11시간 이상씩 나왔어요. 시험 전에는 뭐 13시간, 14시간 나왔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만큼 간절했고 슬럼프가 2주에 한 번씩 왔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와서 어떻게 풀었냐면 좀 재수없는 얘기긴 한데 공부로 풀었어요. 공부로.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좀 쉬운 공부부터 했어요. 머리 많이 안 굴리는 거. 그렇게 하거나 다시 정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슬럼프를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매주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도움 되거든요. 네, 그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제가 소개가 첫 번째 목차였고 세 번째가 이제 수업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놓친 게 있는데요. 수업 목적이 현출이라고 했잖아요. 현출.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2개가 더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첫 번째는 아까 안재한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 긍정적인 거거든요. 긍정적인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건데 잠재 의식을 키워야 돼요. 잠재 의식. 이거 말이 거창한데 저의 예를 들면은 저는 합격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제 두뇌는 현명하다, 객관적이다, 두뇌 좀 빠르다, 분석이 강하다. 그리고 나는 글씨를 크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게 쓴다. 이게 2개고 세 번째가 나는 실전에 강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나는 30기 노무사다. 이거를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제가 자취했습니다. 선동 때. 네.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자기 전에 그 4개의 문장을 10번씩 외우고 힘들면 울면서 썼거든요. 지금 그렇게 8개월을 살다 보니까 지금 다 이뤄냈어요. 결국엔 4개를 다. 실전에 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떨리네요. 그래서 아무튼 긍정적인 걸 좀 이렇게 키워냈고 이제 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2번째가 자극을 통제하는 건데요. 이 자극이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깨는 모든 걸 의미하거든요. 저의 예를 들면은 이제 핸드폰 정지시키고 폴더폰 썼어요. 폴더폰. 인터넷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집에서 하다 보니까 2년차 생리회 때까지는 집에서 했는데 뭐 가족들의 관심이나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자극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이제 8개월 동안 안 만나면서 자취를 했고요. 그리고 현출하면서 말씀드린 생각만 하지 말고 신체를 움직여라. 이런 것도 이제 자극을 통제하는 게 되고요. 요지는 다양한 수험생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자극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자극이라든지 뭐든지. 이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방향성. 그래서 수업 목적은 현출. 제일 중요한 건 현출. 2번째 보완이 되는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자극을 통제하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 이 3개만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고요. 슬럼프 시기와 극복까지 이제 말씀드리다가 끊고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목차인데요. 이게 사람이 인생이 약간 이거 좀 약간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인생의 목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뭐 눈앞에 있는 시험이라든지 혹은 뭐 그냥 일에 치여 산다든지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뭐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노무사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사실 효율적인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수단에 잠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지 고민을 하다가 플랜 B를 짰어요. 플랜 B를 좀 상세하게 짰어요. 상세하게. 이거는 제 6명의 멘토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해주신 거 듣고 한 건데 그 이유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플랜 B가 없으면 아, 나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인생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책임감이 엄청 커지거든요. 부담감 더 커지고. 근데 플랜 B를 세세하게 좀 짜두면, 미리 짜두면 이런 부담감이 좀 덜해요. 그래서 플랜 B를 짜두시고 안 된다 그러면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다른 걸 고르면 돼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합격자들이 이제 설명하는 그 요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현출이 되겠죠? 아니면 뭐 긍정적인 거.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설명서와 같으니까 참고를 꼭 하시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야 뭐 개인적인 걸 맞춰가시면 되시고, 그 목적이 요지가 뭔지만 이제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 주기, 저는 7일 내내 하는 걸 권해드릴게요. 네, 이게 사고가 쌓여가는 과정이 다르거든요. 6일 공부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어버리면 사고가 단절이 돼가지고 월요일날 시작하기 힘들어요. 뭐 월요병이 되겠죠? 예, 월요병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럼프 굉장히 자주 와요. 근데 이제 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공부로 푸시면 돼요. 그냥 뭐 판결문 원문을 보든지, 아니면 뭐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 같은 걸 조금 찾아보면서 리프레시를 하시던지 라는 식으로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간다고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지금 당장 찾는 게 어려울 수는 있으나 플랜 B 짜는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노무사님입니다. 이름을 가리면 안 되죠. 신현진 노무사님이시고, 이분은 특징이 어떻게 되냐 좀 말씀드려보면, 이분은 그 대학교 2학년이시고 군대 갔다 오고 바로 붙으신 분이에요. 제 경험에서 이제 이분 기억이 어떤 게 있냐면요, GS 1기 끝나고요, GS 1기쯤이었어요. 누군가가, 제가 학원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부모님하고 같이 방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면서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왠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 만났을 때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굽어지는 거 있죠. 누구시길래 하고 딱 봤는데 수강생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머리가 굉장히 짧았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되게 젊은 분인데 부모님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부를 케어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 뭐랄까요,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하는 생각과 함께, 부모님까지 봤잖아요. 합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부담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대학생이셨고 합격도 해서 제가 마음을 한결 덜었어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뵈니까 생각보다 되게 짧게 좀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현진 노무사님,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누르시면 돼요. 화살표 밑으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감사하게도 30기 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신현진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대학교 2학년 이제 마쳤고요.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네, 정말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320명 가까이 되는 합격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저희 수험이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걸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니 합격을 했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험생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공부 전략, 그리고 세 번째로 위기와 극복이라고 되게 거창하게 네임을 지었는데 제가 그 모의고사 결과를 대했던 멘탈리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한 가지, 특히나 가능성에 대해서,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활 개요예요. 아까 박원철 선생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수험가에서 말하는 생유예로 합격을 했고요. 동차 시절에는 이제 1차 시험만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고 1차 합격 후에 이제 1차 합격 그 발표 나고 나서부터 이제 2차 수험을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바로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박원철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2021년 1월에 제대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현역 군인, 육군 군인이었고요. 그래서 제 케이스를 참고하실 때 지금 대학 생활을 하시다가 혹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1기부터 진입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제 케이스를 참고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험생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2020년 2월에 제가 이 시험을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진입을 했어요. 군생활 중이었고 하루에 공부가 가능한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못 나오니까 인강으로만 준비를 했고요. 인강 플러스 기출문제집 사서 계속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차 시험은 무난무난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차반이랑 GS 연기일 때도 군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동차반 시절에 그 4과목 다 들을 상황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노동법이랑 행정장송법만 이제 저 수강 신청을 하고, 마찬가지로 인강으로 준비를 했는데 GS 연기까지도 저는 예복습 절대 못하고, 그리고 쪽지 시험도 못 봤어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GS 연기 끝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준비된 게 거의 없었죠. 강의만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다리던 이제 2021년 1월에 전역을 하고, 전역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살짝 진정이 돼서 실강이 재개되고 저는 신림동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모의고사는 칠 때마다 바닥이었고요. 그럼에도 공부 시간은 그래도 학원 나와서 수업 듣는 시간 포함해서 9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집중 못하는 시간 다 빼고 9시간 정도. 그리고 GS 2기부터 저는 점진적으로 공부 시간을 좀 늘려갔어요, 전략적으로. 왜냐? 처음부터 12시간, 14시간씩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을 활용을 못할 것 같기도 했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할 것 같기도 했고, 그 텐션을 3기 이후까지 끌고 갈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점진적으로 1시간 혹은 2시간씩 그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공부 시간을 늘려가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GS 2기 때 모의고사 등수가 상승이 시작했다고 써놨는데 이거는 뭐 과목마다 다르고요. 노동법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리고 3기부터는 제가 문제 푸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어요. 그 집에 이제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독서실이 10시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 문제만 푸는 시간을 따로 가졌어요. 1시간 정도. 그래서 12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3기 이후가 한 달 정도 남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는 정말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도 뭐 판례 외우면서 하고, 샤워할 때도 뭐 판례 외우면서 하고, 자기 전에도 이제 침대에서 이제 상기시키면서 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공부 전략인데, 문제풀이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놨어요, 부제목으로. 그래서 어떤 말이냐, 사실 이번 시험 노동법에도 2교시에 특A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주제들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 평화의무도 특혜입국까지는 아니었고, 그리고 법의 노조 같은 것도 있었고, 만약 제가 그 낯선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문제풀이 반복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시험장에서 절대 당황하면 안 돼요. 문제를 보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최대한 낯선 문제들을 그 사전에 많이 풀어보자.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익숙하게 해놓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문제풀이 반복이라고 강조를 해놨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인덱스 공부법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그 박원철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진행했던 GS 1기 모의고사, 2기 모의고사, 3기 모의고사 플러스 3기 모의고사 때 주셨던 유제, 그리고 기출사례 노동법, 그리고 플러스 알파 여러 문제들을 제본을 떠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으로 만들고 계속 푸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예를 들어 논점 일탈이 나거나 아니면 판례가 떠오르지 않거나 혹은 목차가 안 써지거나 그 정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인덱스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끝까지 푸는 거예요. 책 제본 끝까지. 그리고 다 풀었다 싶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인덱스 있는 것만 푸는 거죠. 근데 잘 풀린다 그러면 인덱스 빼고 해서 반복 주기를 최대한 빨리 돌리고 인덱스가 다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조화 회복이라고 써놨는데요. 저희 노동법에 이어지는 주제들이 몇 개 있어요. 저희 1교시 때, 노동법 1교시 때 나왔던 취업규칙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업규칙 이어지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취업규칙 이유 있고, 법적 성실 나오고, 뭐 있죠? 근로계약과의 경합도 있고, 그리고 변경 나오면 불이익 변경 주체, 동의 못 받았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거를 저는 목차 판례 노트에 단관화를 했는데 거기다 적어놨어요. 근데 왜 적어놨느냐? 이거를 다시 보기 위해서 적어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서 한번 적어보면 그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 결과로 제가 시험에서 목차 짤 때 정말 수월했던 것 같아요.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을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하겠지만 이어지는 주제가 근로기준법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버리는 것 없는 암기라고 써놨는데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저희 수험이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절대 버리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버리는 게 시험에서 나오면 그게 시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기 넘어갈 때쯤 되면 아마 스스로 판단이 되실 거예요. 이 판례는 내가 스스로 완벽하게 암기를 현출을 해낼 수 있다. 아니면 이건 그렇지 않은 판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암기할 수 있는 판례는 가볍게 훑고 넘어가고 암기할 수 없는 판례는 이제 외워야죠. 그래야 시험장에서 쓸 수 있으니까. 네, 공부 전략 같은 부분에는 다른 분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기와 극복이라고 써놨는데 제 성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딱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희 수험에서 가시적인 결과라고 하면 모의고사 점수잖아요. 숫자로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점수를 받고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그 멘탈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제가 준비한 그래프가 저 GS 2기 때 노동법 모의고사 성적 추세예요. 보시다 보면 1, 2차 때 뜻하지 않게 정말 잘 나왔죠. 아직도 의문인데 거의 클래스에서 한 5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독이 됐던 거죠. 노동법이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과목인가라는 망상을 하게 돼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경조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인사경조 하는데 시간을 더 써야겠다. 그러자마자 이제 3, 4회차에서 이제 박원철 선생님과 그 참석자분들께서 이제 혼쭐을 내주셨죠.
이때 3회차 때 뒤에서 5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저기까지 봤는데 막 손이 막 덜덜 떨리더라고요. 막 집중도 안 되고 수업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그 참석자에 대한 분노예요. 이게 말이 되는 점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분노랑 그 불안, 걱정, 좌절, 포기랑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분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당신 참석자 봐라. 내가 이거 완벽하게 암기해서 다음 주에는 점수 잘 받겠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때 3회차 결과를 4회차 때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생각 절대 안 하고 그냥 다음 주 모의고사는 진짜 잘 보겠다라고 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 후부터는 이제 공부를 노동법 자만하지 않고 거르는 거 없이 그 챕터 다 보고 암기하면서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자만 잘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불안과 걱정,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해에는 제가 참석을 할 테니까 제 욕하시면서 점수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면 제 욕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챕터를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원술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제가 빠른 시간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그 박원철 쌤이 저를 불러주신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서 사실 저희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를 합격했냐,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합격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운이 좋아서 붙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운이 말이 되냐 수험에서. 근데 과연 제가 운만으로 붙었을까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운에 맡길 정도의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스스로. 저도 시험장에서 논점 일탈한 거 없었고 판례 못 쓴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에 맡겨볼 요소는 준비는 돼 있는 거죠. 아마 동차나 생동차나 생유예를 노리시는 분들도 제 케이스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시험장에서 운에 맡겨볼 정도의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정도는 제 생각에는 노력으로 가능해요. 근성으로. 아까 저 했던 것처럼 참석자 욕하면서 외워보시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마지막으로 간단한 팁들인데요. 저는 저 휴대폰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저는 독서실에 다녔으니까 독서실을 다니고 주말에는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 평일에는 독서실을 가고.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평일에 독서실 갈 때는 휴대폰을 집에 놓고 나왔어요. 아예 안 쓰려고. 근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쉴 때 제대로 못 쉬어요. 화장실 갈 때도 제대로 못 쉬고 잠깐 산책할 때도 노래도 못 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 공부의 효율이 올라가요.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깐 보는 거죠. 한 20-30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휴대폰이랑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 저는 집에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점심 저녁을 수험 초기에는 집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 침대에서 자꾸 이렇게 민기적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무조건 다 밖에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린 휴대폰이랑 시너지가 나는 게 그러다 보면 식당에서 뻘쭘하잖아요. 밥만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판례 하나 더 열 수 있다. 약간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딱 그 수험 진입할 때만 해도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체력이 굉장히 짱짱했습니다. 그리고 1기 끝날 때까지 운동을 아침에 새벽에 1시간씩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운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운동을 1기 정도까지는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산책 간단히 하시거나. 근데 내가 운동하는 게 스트레스다. 운동 정말 싫다. 난 집에서 더 자는 게 좋다. 라고 하시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시간에 잠을 좀 더 자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박원철 선생님께서 수업 하시다 보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저는 정말 다 먹거든요. 뭐 비타민 C, B, 마그네슘, 유산균 뭐 다 홍삼도 먹고 그 좀 더 수험에서 유리해지려면 돈을 좀 써야 돼요.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부족한 설명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